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컴포넌트의 인스턴스 안에서는 레이어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는 거요. 바꿔 말하면 프레임이든 텍스트든 메인 컴포넌트에 없는 걸 추가하거나 있는 걸 뺄 수는 없다는 뜻이죠. 아니 그럼 선생님, 예를 들면 이런 컴포넌트가 있을 때 이 인스턴스에서 버튼이나 아이콘 같은 요소를 더 추가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컴포넌트를 왜 써요?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해보죠. 컴포넌트는 반복과 재사용을 위한 도구라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는데요. 이 다이얼로그에서 구조를 수정할 수 없다면 유저는 무조건 네만 누를 수 있겠죠. 버튼을 추가하거나 아이콘 등으로 중요도를 표시하는 건 아주 흔한 디자인 의사결정 중 하나일 텐데 이걸 못하고 색깔이나 텍스트 같은 기존 오브젝트의 속성만 바꿀 수 있다면 컴포넌트라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럴 리는 없겠죠. 컴포넌트의 일부분을 변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두 개가 피그마가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인데요. 앞에 세 개를 먼저 간단하게 알아본 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인스턴스 스왑을 통해 컴포넌트를 변형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왜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스턴스에서 레이어 구조를 변경할 수 없게 해놨을까요? 자, 이 컴포넌트의 구조를 변경해 봅시다. 이쪽의 인스턴스에서는 메인 컴포넌트에서 텍스트와 버튼의 색깔 등이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데요. 버튼이 하나밖에 없으면 유저가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메인 컴포넌트에 버튼을 추가해주고 버튼 2라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인스턴스에도 똑같이 버튼이 늘어나죠? 이때 이쪽 인스턴스에 적용된 여러 오버라이드가 똑같이 유지되면서 메인 컴포넌트의 변경사항도 전달이 되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게 왜 신기할까요? 우리는 그냥 딱 보면 여기서 여기에 버튼이 추가됐으니까 피그에서는 똑같이 여기에 추가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피그마와 컴퓨터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똑같이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피그마는 레이어의 구조와 레이어의 이름을 참고하는데요. 즉 메인 컴포넌트에서 액션이라는 이름의 오토 레이아웃의 하위에 버튼이라는 오토 레이아웃과 똑같이 생긴 레이어를 그 아래에 추가했기 때문에 인스턴스에서도 똑같이 해준 것 뿐인 거죠. 다른 레이어는 건들지 않으니까 다른 레이어의 오버라이드도 유지되고요. 즉 피그마가 메인 컴포넌트의 변경사항을 인스턴스에 적용하는 데에는 구조의 동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규칙이 없고 인스턴스에도 마구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어서 메인 컴포넌트에는 없는 버튼이 이미 인스턴스에 추가되어 있다면 메인 컴포넌트에서 새 버튼을 추가했을 때 이 버튼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피그마는 헷갈리겠죠? 이렇게 구조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피그마는 컴포넌트와 인스턴스를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고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피그마를 사용하면서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규칙을 발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컴포넌트 안의 구조를 변경하고 싶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디태치 인스턴스를 사용해 인스턴스와 메인 컴포넌트의 연결을 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가 더 이상 컴포넌트에 속하지 않고 똑같이 생긴 프레임으로 전환돼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컴포넌트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의미도 없어지겠죠. 이것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컴포넌트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컴포넌트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버튼이 한 개 있는 다이얼로그와 버튼이 두 개, 세 개 있는 다이얼로그를 각각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여러 개를 운영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 여기 공통되는 메시지 레이어의 텍스트를 굵게 한다든가 스타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에서 텍스트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컴포넌트를 쓰더라도 사실상 인스턴스를 디태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지니 그다지 의미 없는 방법이죠. 컴포넌트 안에서 구조를 변경하는 또 다른 방법은 비저블 속성과 오패시티 속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비저블은 보임 안 보임, 오패시티는 불투명도를 의미하는데요.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가장 복잡한 메인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인스턴스에서 투명하게 만들거나 보이지 않게 만듦으로써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컴포넌트와 인스턴스 사이의 구조적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구현할 수 있겠죠. 특히 오토 레이아웃에서 비저블 속성을 끄면 레이어 구조에서 아예 없는 것처럼 무시돼서 오토 레이아웃이 자식 레이어를 재배치하기 때문에 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UI를 재사용할 때는 시각적으로 일부분이 없어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재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완벽하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그마가 권장하는 방법은 바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의 하위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인스턴스 스왑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해봤던 방법이죠. 사실 피그마 이전에 스케치에서 심볼과 함께 제안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함께 해보면서 원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버튼 컴포넌트를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프레임을 만들고 18픽셀 크기의 텍스트를 그 안에 만들어서 레이블이라고 적어줍니다. 이걸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든 뒤 적당히 둥글게 만들어주고 정렬은 가운데, 패딩을 위아래 10픽셀, 좌우 25픽셀, 배경을 회색으로 채워주고 이름을 버튼이라고 써줍니다. 레이블은 흰색이어야 되겠네요. 버튼 프레임을 선택하고 Ctrl Alt K를 눌러 컴포넌트로 만들어줍니다. 텍스트를 2개 생성합니다. 14픽셀 크기의 굵은 텍스트에는 제목이라고 써주고 18픽셀 크기의 두 번째 텍스트에는 메시지라고 써줍니다. 2개를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주고 간격을 5픽셀 준 다음에 제목과 메시지라고 이름 붙여줍니다. 만들어둔 버튼 컴포넌트의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 둘을 나란히 놓고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든 뒤 배경색을 흰색, 간격은 25픽셀, 레이디어스는 15픽셀, 패딩은 1괄 25픽셀을 줍니다. 이름은 다이얼로그라고 적어줍니다. 안에 들어간 버튼의 인스턴스는 리사이징을 수평 방향의 필 컨테이너 설정해줍니다. 다이얼로그 프레임을 컴포넌트로 만들고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인스턴스의 내용을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다이얼로그처럼 변경해줄게요. 자, 버튼 컴포넌트가 따로 분리되는 다이얼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이얼로그의 크기는 메시지와 제목의 길이에 따라 조절되죠. 그리고 버튼은 다이얼로그가 커지면 자동으로 같이 커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버튼 부분을 2개, 3개로 늘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였죠. 여기서 피그마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별도의 컴포넌트로 만드는 겁니다. 현재 구조에서 버튼을 가로로 배치하려면 새로운 오토 레이아웃이 필요하겠네요. 버튼 컴포넌트의 인스턴스 2개를 나란히 놓고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액션이라고 붙여주고 간격을 15픽셀 정도 주죠. 안에 든 버튼의 인스턴스 2개에 각각 수평 방향으로 필 컨테이너 설정해준 뒤에 액션 프레임을 컴포넌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다이얼로그 컴포넌트 안에 넣어줍니다. 원래 있었던 버튼의 인스턴스는 지워주고요. 액션의 인스턴스를 원래 의도에 맞게 변경해줍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버튼을 액션이라는 컴포넌트로 분리해봤는데요. 인스턴스에서는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니 이걸 다시 버튼 1개짜리로 만들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액션 컴포넌트를 다시 버튼 1개짜리와 2개짜리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액션 컴포넌트를 액션 슬래시 버튼 2개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액션의 인스턴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Ctrl Alt B를 눌러 디태치 해준 뒤에 곧바로 Ctrl Alt K를 다시 눌러 메인 컴포넌트로 만들어주세요. 이름은 액션 슬래시 버튼 1개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버튼 1개인 액션 컴포넌트에서 버튼 인스턴스를 하나 지워줍니다. 자, 이제 다이얼로그의 인스턴스에서 인스턴스 스왑을 통해 버튼이 1개 있는 상태와 버튼이 2개 있는 상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버튼 1개짜리 액션 컴포넌트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버튼 컴포넌트를 쓰면 되지 않나요? 네, 사실 그렇게 써도 비슷하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2개가 각각 다른 역할을 갖는 컴포넌트라는 겁니다. 버튼 컴포넌트는 맥락과 관계없이 시스템 전체에서 버튼이 등장하는 곳에 똑같이 사용하는 핵심 컴포넌트이고, 이러한 버튼을 1개 또는 여러 개 가지는 액션 컴포넌트는 특정한 맥락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여러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버튼의 그룹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죠. 즉, 맥락과 층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이얼로그라는 건 어떠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컴포넌트니까 똑같이 특정한 맥락이 암시된 액션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상 바람직하겠죠. 두 번째 이유는 버튼과 액션 두 컴포넌트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버튼 컴포넌트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오버라이드를 조금 줘서 변형해 볼게요. 이걸 인스턴스 스왑을 통해 액션 컴포넌트로 바꿔봅니다. 뭔가 이상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버튼과 액션 컴포넌트 모두 오토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죠. 버튼 컴포넌트는 하위에 바로 텍스트가 있지만 액션 컴포넌트는 하위에 또다시 버튼이라는 오토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최상위 오토 레이아웃에 적용된 필 속성 오버라이드를 인스턴스 스왑을 통해 바꿔치기 된 컴포넌트에도 적용해 주려다 보니 피그마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구조가 다른 컴포넌트끼리 인스턴스 스왑을 한다는 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동작을 발생시키고 우리가 컴포넌트를 의도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다지 권장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팀에서 어떻게 합의하는지, 그리고 디자이너인 내가 어느 정도까지 컴포넌트를 촘촘하게 작게 자르고 활용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없는 거죠. 개발과 완전히 일치하는 컴포넌트는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해도 그건 디자인이기보단 개발의 영역일 것입니다. 컴포넌트라는 건 단순히 규칙을 더해 반복을 줄이는 디자인 도구로서도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컴포넌트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역시 한번 알아봐야겠죠. 컴포넌트를 사용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에요. 버튼을 한 개만 쓸 수 있다든지 두 개만 쓸 수 있다든지 왜 맘대로 버튼을 집어넣지 못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제한해야 할까요? 컴포넌트라는 단어는 현세대 웹 프론트엔드 개발의 명실상부한 대세인 React.js나 Vue.js 같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개발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리액트에서는 반복되는 웹페이지의 일부를, 이 웹페이지의 일부란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겠죠? 아무튼 이걸 컴포넌트라는 재사용 가능한 단위로 만들고 이 컴포넌트를 부품처럼 조립해서 웹페이지를 만드는데요.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스케치의 심볼이나 피그마의 컴포넌트 역시 이런 방식으로 조립식으로 디자인을 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SPA에서는 하나의 화면이 모두 작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기를 권장합니다. 컴포넌트는 디자인에 규칙을 더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규칙이 있는 디자인은 무언가가 반복되더라도 반복의 이유가 필요하고 반복되지 않고 변경되는 부분에도 나름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컴포넌트의 버튼 개수를 어떻게 한다든가 여기서는 이걸 새로운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새 규칙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팀과 상의하겠죠. 이때 컴포넌트는 팀 단위의 디자인 의사결정에서 의사소통의 단위가 됩니다. 여기에 버튼이 더 필요하니 추가해주세요 보다는 이 다이얼로그 컴포넌트에 더 많은 버튼을 넣을 수 있게 이 부분을 액션이라는 새로운 컴포넌트로 만들고 모든 다이얼로그에서 똑같이 적용하고 많은 버튼이 필요한 다른 곳에서도 사용합시다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명쾌한 의사소통이 되겠죠. 또한 이런 의사결정은 한 곳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글로벌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예외를 만들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개발과 유지 보수의 작업량과 시간도 줄어들 겁니다. 잘만 된다면요.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씬에는 모든 진행 상황을 팀 전체가 공유하는 목적 조직이 많은 권한을 갖고 요구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이른바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규칙을 가진 작은 부품을 이렇게 저렇게 조립해가며 빠르게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컴포넌트는 이러한 애자일 정신과도 공유하는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써야 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촘촘하게 컴포넌트를 적용해서 폭넓은 상황에서 유연하게 작동하는 컴포넌트들을 한 페이지 꽉 채워 만들어 놓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이죠. 세심하게 설계된 나의 작은 창조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시너지를 만들고 더 큰 단위로 결합하며 전체 그림을 만드는 모습은 마치 도시를 설계하는 시뮬레이션 장르 게임의 플레이어가 된 것 같아서 보기에 아주 흡족합니다.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컴포넌트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초적인 원칙을 숙지하고 레이어의 구조에 유의하면서 여러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신다면 금세 컴포넌트를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컴포넌트를 모두 이야기하기까지는 아직 한 편 남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야말로 이번엔 정말로 베리언트를 다뤄볼 건데요. 이것도 재미있으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화이팅!